자, 저부터 이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한번 제가 가서 집에서 한번 그거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그 제가 나눠드린 거에 맞춰서 한번 어느 파트가 뭘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걸 그 구조에 따라서 한번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마킹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뭐 어디 부분이 리서치 갭이고 어떤 부분이 리서치 뭐 목적이고 어느 부분이 뭐 이제 모델을 어떤 모델을 다루고 또 리서치 프레임을 어떻게 끌어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너무 다들 직장 다니시라고. 예. 뭐 시간 이게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시간 내서 하시면은 그래도 이게 많이 훈련이 되고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 요거 저번 주에 그냥 한번 그냥 쓱 한번 훑어만 봤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논문을 제가 나눠드린 거, 그 롱홀 셔틀 거 지금 갖고 계세요? 뽑지는 않으셨나요? 예. 한번 경제 관련인데 이게 크라우치가 쓴 논문이죠. 저널 JTR에 쓴 거요. 그래서 한번 쫙 보죠. 예. 그래서 해외여행 성장에 대한 어떤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득 가격 등 탄력성이라든지 어떤 현대사회의 영향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서론 부분에 그러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소득 가격 그리고 뭐 탄력성들이라든지 어떤 그 해외여행 성장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현대사회의 영향 중에는 어떤 그 개도국의 어떤 도시화라든지 교육 그리고 여가 시간, 도시화와 교육 같은 거는 이제 하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든지 그러면서도 이 안에는 어떤 그 소득 수준이 어떤 많아지게 된 어떤 배경도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연구 및 결과의 어떤 그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존슨하고 애쉬홀드라는 사람에 의한 영국인의 해외 여행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한번 주목해서 봤어요. 그래서 수요 개수의 차이 그리고 그 수식 및 결과에 대한 어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그 바이어스 그러니까 한쪽에 어떻게 치우치게 되는 그죠? 연구에 있어서의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그 오류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또 연구 간 또는 국가 간 비교 연구의 어떤 축적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메타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논문을 갖다 분석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수요 개수의 차이라든지 어떤 그 수식 및 결과에 대한 그런 해석을 이러한 그 메타 분석 자기가 하려는 그런 방법론에 맞춰서 방법론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언급을 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그 그래서 연구 목적을 보면은 체류기간별 어떤 그 수요 탄력성의 효과를 분석한 그런 그 기존 그 연구의 메타 분석 및 결과를 갖다 평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크로우치가 한 300편의 논문을 갖다가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80편의 논문이 뭐예요? 수요 탄력성이 있다고 보고한 그런 논문이죠. 그래서 그 선행 연구를 갖다가 이렇게 쫙 그 리터러치 리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리터러치 리뷰를 통해서 특징을 갖다 한번 봤는데 그 시기열적 요인 그리고 타임 트렌드를 설명한 변수에 포함을 했고 그다음에 여행의 어떤 그 선호도라든지 어떤 그 트렌드에 따른 그러한 그러니까 순전한 성장 있죠. 예. 그러니까 넷 그로우스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모형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앞에 그 선배 그 선임 연구진들이 했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 가격 환율, 교통비, 판촉비 및 그리고 이제 시계열적 수요 탄력성 그리고 개수 추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이 요인별 차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차이 원인은 추정 방법론은 그러니까 차이 원인으로서 이제 추정 방법론이 동일한가 그리고 상이한 출발지와 목적지에 대한 어떤 추정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갖다 비교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모델을 갖다가
모델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 상호 비교를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그 단기 및 장기 체류 해외여행 수요 탄력성의 어떤 영향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갖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과 비용을 갖다가 하나의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그 키워드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심리적, 금전적인 어떤 그 장애를 갖다 초래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크라우치는 이 가설을 여러 가지 가설 갖다가 이렇게 그 세팅했는데요. 롱홀 관광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숏홀 관광 수요의 소득 탄력성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가설로는 이제 그 롱홀, 그러니까 오래 체류하는 그런 관광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짧게 체류하는 수요에 비해서 낮다. 그리고 가설 세 번째 가설은 이제 수요의 환율 탄력성은 체류 기간이 클수록 감소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체류하는 그런 관광이 교통비 변화에 더 민감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해외여행의 수요는 그 오래 체류하는 그런 관광의 목적지 판촉에서 보다 민감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설로 뭐예요? 그 오래 체류하는 그런 관광의 순성장이 짧게 체류하는 관광의 순성장보다 크다.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가설에 대한 그 앞에 그 리터처 리뷰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잘 이제 파악을 해서 저러한 가설을 갖다 끌어낸 것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가설에서 뭘 다루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델 부분에 그 애매한 그런 점들은 그 앞에 보여준 그 선행 연구에서의 각각의 부분에 그 리서치 갭이었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가설을 갖다 세웠잖아요.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뭐 디맨드 앤 렌스 오브 홀 해가지고 그 수요와 그죠? 그 머무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가설들에 대해서 쭉 하나씩 도출을 했죠. 요 앞에 있는 그 서론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또 다시 이러한 그 수요와 그 체제일 간의 어떤 연관된 그런 모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계속 리터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죠? 앞에 어떤 사전에 연구했던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문제화돼 있고, 그죠? 여태까지 풀지 못한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가설로 세운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 가설 부분의 가설 부분의 어떤 리서치 갭들이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논의됐던 리터처리에 논의됐던 것을 자기가 풀어야 할 하나의 연구의 목적, 즉 그리고 그것을 갖다 연구의 목적을 이제 가설로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설 2와 3 부분에 대한 하나의 어떤 선행 연구들을 갖다가 쭉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서의 논의됐던 것들을 갖다가 다시 가설로 전환을 시키면서 어떻게 이런 가설 6개를 다 이렇게 선행 연구를 통해서 다 도출을 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리서치 프레임워크라는 그런 그 구조를 갖다가 그 모델로서 이렇게 도식화시키진 않았는데 대부분 어떤 그 마케팅 논문이라든지 어떤 그 행동 어떤 그 소비자 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소비자 행동론 쪽 논문 있죠. 관광의 행동론 쪽 논문에서는 저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도식화시켜서 가설 6개를 갖다가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그런 거 잘 많이 보시죠. 논문집 보시면요. 그죠? 그래서 저런 가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가설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 리서치 프레임워크, 그죠? 모델화 시켜서 자기가 풀어보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려는 것을 갖다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에 보면은 6개의 어떤 그 가설들을 갖다가
그래서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무엇을 이 논문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의 어떤 두 가지 한계를 갖다가 이 방법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소수의 선행 연구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합했다고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몇 개요? 300개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80개만 뽑아가지고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국가 간 그리고 어떤 그 학제적 연구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그거에 왜 필요할까요? 이게 어떤 통계적인 어떤 신뢰도라든지 어떤 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서술적 문헌 평가법 갖다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방문호산 이것이 하나의 비판이 제기됐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후 새로운 메타 분석 방법의 개발 및 기존 한계를 갖다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분석 결과 어떤 그 수요 탄력성의 어떤 패턴을 확인하고 어떤 그 연구 조작 이 효과로 나타난 어떤 결과의 확산을 교정할 수 있는 어떤 통계적 방법들을 갖다가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즉 표지오차와 연구 조작으로 인한 어떤 그 분산의 발생을 통해서 어떤 수요 탄력성의 어떤 비일치가 나오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본 연구는 이 교정 및 연구 조작의 효과 설명이 가능한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방법론 쪽에서 이런 한계를 갖다 극복함으로 인해서 그 아카데믹 컨트리뷰션이 어디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메소돌로지칼 부분에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그 적용 방법론은 그 라주하고 스테인하우스라는 그 1986년도에 사용했던 그 메타 분석 방법론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6가지 수요 탄력성 추정 요소별 연구 조작의 효과로 추정된 탄력성의 평균과 분산을 교정할 수 있음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교정한 후에도 유의미한 분산의 그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잔차이거나 체류 기간에 따른 차이일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 탄력성 하위 기준을 각각의 어떤 그 롱텀 스테이하고 숏홀 스테이인 롱홀, 숏홀의 어떤 탄력성으로 나누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그 몇 가지 보이는데요. 첫째는 이제 연구 복제에 따른 상호 이전적 탄력성, 그렇죠? 기존 연구와 다른 연구일지라도 평균값을 사용한다는 어떤 주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데까지는 그러니까 딱 보실 때 맨 처음에 딱 들어가서 갑자기 저런 그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 그냥 이런 것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는 것만 그냥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예. 그런 다음에 왜냐면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메소돌로지 파트를 지금 배우시죠? 연구 분석 방법론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걸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거 하나만 딱 떼서 하는 것보다도 이 여러분들이 그 스케일 측정하는 것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나? 다변량 분석법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다변량 분석법. 헤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스테이틱스라는 책일 거야 아마. 예. 이게 다변량 분석법이라는 그런 스테이틱스 아날리시스인가 그럴 거예요. 예. 멀티 베리어블 스테이틱스 아날리시스인가 이런데 이 책에 보시면은 앞에 페이지에 좀 이렇게 조금만 넘겨 보시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러한 그런 분석 방법들하고 그 스케일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쓰는 그 연구가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뭐 다항
다항식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스케일 측정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척도 있죠. 척도 뭐 5점에서 뭐 10점 척도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아니면 무슨 뭐 오디날로 썼느냐 뭐 이러한 그 측정 방법이 있잖아요. 측정 방법에서 우리가 왜 그냥 뭐 그러니까 수치일까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디그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에 있는 어떤 관광자원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를 갈 것이냐 강원도를 갈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를 갈 것이냐 있을 때 한 4개가 나오겠죠. 이거는 뭐예요? 만약에 이거 초이스를 했을 때 다항이잖아요. 그게 다항 스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을 갖다가 체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또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1점부터 5점 척도 해가지고 뭐 3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3 해가지고 이건 7점 척도 쓸 때 많이 쓰죠. 0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거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보통 보면은 뭐 만족했다, 만족 안 했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 전혀 만족하지 않음, 뭐 만족하지 않음, 중간임, 그리고 또 뭐죠? 만족함, 만족함, 아주 만족함, 매우 만족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정 방법하고 이러한 그 스케일 측정 있잖아요. 스케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별량, 그러니까 변수가 이게 종속이냐 독립이냐 이거 따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독립 변수의 특징이 있어. 어떤 스케일로 잡았느냐 그리고 종속 변수가 어떤 스케일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쓰는 어떤 그 분석 방법들을 갖다가 쫙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가 딱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도서관 갔으면 있을 거예요. 도서관 가셔가지고 그 페이지만 딱 따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어떤 분석 방법을 갖다가 쓰고 제대로 된 스케일과 분석 방법을 갖다가 이게 내 종속 변수와 내 독립 변수에 집어넣어서 했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그런 것들을 갖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무슨 뭐 이러한 좀 이렇게 질적인 연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메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또 뭐 저런 것도 있죠. 뭐 델파이 메서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따로 찾아서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런 건 딱 나중에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다가 계속해서 막혀요. 메타분석 뭐 쓰지 않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뭐 수정값 나오고 무슨 뭐 별량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래서 그 다변량 분석법 그 헤어가 쓴 거를 대부분 외국의 그 박사과정 코스에서 그것을 많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미권에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야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그게 지금 한국에 그게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번역본으로 읽으면 좀 더 빨리빨리 읽으시긴 하겠는데,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용어 자체가 그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과 미국말하고 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이제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헤어 책의 그 맨 앞부분에 그 도식화돼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종속 변수와 그 독립 변수의 스케일에 따라서 무슨 분석 방법을 써야 된다 하는 것들. 그거 배우셨나요? 스케일하고 변수에 따라서 분석 방법 어떻게 써야 되는 걸. 연구 방법만 배우셨어요? 배우셨어요?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해주나요? 그죠? 근데 자세하게 안 해주면 기본적인 것만 이제 자세한 건 자기가 이제
자기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 놓은 게 그 헤어책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한번 놓고 보시면 나중에 그 어떠한 그 스케일, 그러니까 그 저게 이제 어떠한 그 설문지를 만들어서 어떠한 분석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예. 나중에도 그 저거 찾아봐야 되거든요. 자기랑 제일 비슷한 그 설문지하고 그 분석을 했던 사람들의 그 논문에 대해서 막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수고를 갖다 줄일 수가 있겠죠. 예. 그 리터러처, 그러니까 메소돌로지 부분에 대한 부분의 어떤 리터러처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예. 그러면서 그 보통 보면 그래서 이 방법론 부분에 헤어의 그런 책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소논문 같은 거 쓸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저런 게 되게 그 많이 언급이 되고요. 소논문 같은 거 쓸 때는 사카란이라고 아세요? 사카란. 사카란이라는 그런 그 사카린이 아니고요. 예. 사카란이라는 그런 그 학자가 있는데 그 뭐냐면 그 비즈니스 리서치 포 마케팅인가? 그건 굉장히 거기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처럼. 예.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그 논문에 대한 일관성을 갖다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고, 이러한 그 거기는 이제 그 이러한 그 스케일에 가서 맨 처음에 어떤 스케일을 갖다 정해놔야 나중에 이거 갖다 변형시켜가지고 변형시켜서 어떤 부분을 갖다 다 쓸 수 있는지, 즉 저 스케일 메저를 갖다가 맨 처음부터 그 문제지를 갖다가 굉장히 낮은 레벨, 그러니까 다항이라든지 오디날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디그리가 있는 어떤 7점 척도나 5점 척도는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럴 경우가 있어요. 한 5점 척도로 합시다. 뭐 1에서 5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해가지고 만약에 뭐 동의한다, 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이 여기를 가고 싶습니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뭐 그리고 뭐 중간이다, 그리고 동의한다, 마주 동의한다,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디그리 척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것을 나중에 두 개로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간다 하고 간다로 이항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뭐예요? 이게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 값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코딩을 갖다가 요거를 같이 갖고 요거를 같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항으로 변형이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도 해가지고 논문을 갖다가 뭐 다시 어떤 그 모델을 갖다가 한 연구를 가지고 두 개의 서로 또 다른 어떤 그 목적을 가진 그런 연구를 갖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지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연구 목적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둔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좀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순수한 어떤 그 연구적인 어떤 목적에는 맞지는 않는데 뭐랄까요? 어떠한 어떤 그 파생적인 어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어떤 그 보는 연구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게 다항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항으로 되니까 뭐예요? 다른 연구 방법론을 한번 해가지고 어떤 게 더 이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논문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이런 7점 척도로 쓴 것과 이 항으로 쓴 것,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그 리터러처 리뷰 파트에서 메소돌로지의 어떤 리터러처 리뷰, 그러니까 선행 연구의 파트에서 계속해서 이게 희한하게도 무슨 다항식으로만 하고 여기는 척도로 한 논문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 분야에 이 사람은 어떤 척도를 개발한 게 되겠죠. 이게 좀 더 신뢰도가 있는, 그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브랜드 파트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브랜드 파트에. 그래서 뭐냐면 그 이름이 뭐라더라?
뭐 트레디날 무슨 모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쪽 분야 어느 쪽에 더 가깝냐 해가지고 이렇게 티킹하는 게 있었거든. 이게 무슨 뭐 전통적이다, 뭐 현대적이다, 아니면 무슨 뭐 굉장히 활발하다, 굉장히 뭐 침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은 게 보통 브랜드를 갖다가 얘기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집어가지고 요걸 갖다가 나중에 합산을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식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근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여기서 이 브랜드에서 요 브랜드 측정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브랜드 이미지 측정을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요런 얘기인데, 요게 나중에 합산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또 다시 맞춰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러한 측정에서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 오류가 항상 발생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다이렉트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트레디셔널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 1점부터 5점까지 놓고 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걸 무슨 다이렉트 방식 아니면 뭐 인다이렉트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측정 방법을 갖다가 이게 개발한 거로 해가지고 이런 그 마케팅 분야에서 뭐 5대 논문, 3대 논문 이런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논문에 보면 이런 그 측정 개발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 또 정확히 아시려면은 뭐예요? 이러한 측정에 따른 그 분석 방법,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갖다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은 논문이라도 이 사람 논문을 가지고 측정 방법만 달리해가지고 좀 더 유의한 효과를 갖다 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논문도 부지기수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한번 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책을요. 자,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추정치에 여전히 유미한 분산이 존재한다. 그래서 표 1을 보면 연관의 차이는 잔차에 기인하는 것이며 가지고 나왔고, 아무튼 6가지. 그래서 우선 가설을 위주로 한번 볼게요. 6개 요소 가운데 5가지, 그러니까 소득, 가격, 교통비, 판촉, 시계열적 탄력성 기준에서 이게 장단기 체류 추정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이 됐대요. 그죠? 소득하고 가격하고 교통비, 판촉, 시계열적 탄력성이요. 그래서 한 개만 기각됐죠. 예. 그래서 이 크라우치는 그 가설을 통해서 5가지의 어떤 그 모델이 맞다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그 분석 결과의 해석을 보면은 장단기 체류 모두 소득 탄력적이고요. 그래서 이 해외 관광이 이게 사치품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어요. 그리고 롱홀이 1% 이상 소득 탄력적이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롱홀 관광의 낮은 가격 탄력성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보다 원격지 목적지 가격에 대해서 인지력이 낮거나, 그러니까 잘 모르거나 가격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은 목적지를 보다 독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롱홀 관광에 대한 낮은 환율 탄력성을 갖다 발견했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측정 방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메소드를 분석 방법을 바꾼다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만약에 찾아냈어요. 요거 하나만 포커스를 더 가지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서 뭐예요? 또 새로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썼지만 그 주제를 가지고 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스케일과, 그러니까 측정 방법과 분석법을 갖다가 발견했으면 그것이 바로 이 리터러처리, 그러니까 이 선행 연구의 어떤 부분에 공헌을 한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논문을 쓰다 보면 그래요. 이제 구조 맞춰가지고 쓰다 보면은 다 쓰다 보면 뭐 이게 여기서 이게 안 맞고 저기서 저게 안 맞고 그러면은 막 어디서부터 이게 맞춰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반드시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다시 근데 잘 모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갖다가 다시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파리만 걷어내고
잔가지만 걷어내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다시금 그거 갖다가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다시 논문을 갖다가 이게 교정을 하거나 수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안 그러면 이제 고생이 많다고요. 저걸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게 되면, 그렇죠? 예. 그리고 롱홀, 그러니까 그 장기 체류 목적지에서의 교통비에 보다 민감하다는 그런 사실이 또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선행 연구와 상치할 수가 있다. 교통비는 여행 결정에 앞서 알고 있는 반면, 그리고 해외 관광 서비스 비용은 목적지 도착하고는 알게 없다는 주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근데 선행 연구와 상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논문에는 어떻게 쓰냐면 선행 연구의 누구의 것과 상치가 된다 해서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발견이겠죠. 예. 새로운 발견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교통비에 보다 민감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연구 메타 방식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해봤더니 교통비에 굉장히 그 롱텀 스테이에서는 선행 연구와 상치한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목적지 마케팅도 롱텀의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리고 롱텀 관광의 순성장이 단기 관광의 그것보다 크다는 것 갖다가 또 발견을 했죠. 그래서 우선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보면은 롱홀 관광의 경우에는 이제 매년 7%의 어떤 그 성장을 갖다가 경험했다고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관광, 소득, 교통비 판촉비 지출에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그러한 영향을 주고, 그리고 목적지 관광 가격은 이 덜 중요하다. 잠깐 이게 뭐라고 쓴 거예요? 그렇죠. 장기 관광은 이제 소득, 교통, 판촉비 지출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목적지 관광 가격은 덜 중요하죠. 그리고 관광 취향 혹은 유행의 변화도 하나의 영향 요인으로서 볼 수가 있는 거여서, 그리고 원격 목적지는, 그러니까 먼 목적지는 새로운 시장을 갖다가 이제 확보하는 것이 되는 건데요. 이제 판촉비 지출이라든지 이 대체 목적지와 차별되는 어떤 경험을 갖다가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제 가격에 덜 민감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항공 기술의 변화가 장기 체류 목적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번 때도 그것을 말씀드렸죠. 하와이 같은 경우 어땠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하와이를 갔다가 비행기가 있기 전에는 며칠 동안 갔어요. 보통 15일 보름 이상을 갔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막 스테이하는 게 굉장히 오래 스테이를 했어요. 굉장히 오래 머물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하루 만에 가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게 확 줄었어요. 스테이하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또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그 가는데 걸린 시간을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사한 건 이제 미국의 서부하고 동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서부 사람들하고 동부 사람들이요. 서부에서 가는 게 더 가깝죠. 하와이를 가는 게요. 그래서 미국의 서부와 동부 사람들의 그 하와이 방문하는 것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어떤 것 중에 그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에 대한 것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부 쪽에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짧게 머물러요. 그리고 동부에서 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머물러요. 그러니까 훨씬 좀 더 오래 머물러요. 그리고 유럽 사람을 갖다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더 멀잖아요. 유럽이나 일본은 그 동부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 머물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마케터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하와이의 DMO 입장에서는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오거나이제이션 그 마케터 입장에서는요. 누구를 갖다가 더 유치를 할 때 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예? 오래 머문 사람요? 근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때요? 연구가 지금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걸까? 양쪽 그 지리적인 어떤 그 거리에서 어느 쪽에서 더 오래, 어느 쪽에 더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는 사람,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무냐만 봤죠. 근데 이 개개인들, 서부 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동부 쪽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평생 동안 몇 회 방문하느냐를 또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짧게
왔다 간 사람들은 다시 또 올 확률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연구하기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그 뭐 영국 대학 같은 경우가 그걸 많이 해요. 아니면 이제 그 펀딩 같은 경우 뭐 20년, 30년씩 추적해서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죠. 예. 근데 아직 관광 분야에서는 그런 연구를 하기에는 펀딩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연구를 이제 UNWTO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 무슨 뭐 쌍둥이가 무슨 뭐 고아원에서 헤어져가지고 뭐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그 샘플 자체가 계속 추적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생물학 쪽, 그러니까 해양 생물학 같은 데도 보면 무슨 무슨 해양 생물체 뭐 고래 같은 데 이렇게 딱 찍어놓고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러니까 어떻게 그 궤도를 그으면서 움직이는지 태평양 상에서 막 이런 거 막 한 10년씩 막 추적을 하고요. 그죠? 근데 이제 관광 분야에서는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그 샘플을 갖다가 100명이면 100명, 200명, 200명 가지고 몇십 년씩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지금 아직 그렇게 할 만한 그 펀딩이 더 있지는 않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 연구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 롱홀과 숏홀 간의 어떤 그 6가지 어떤 그 6가지 어떤 그 선행 연구에서로부터 좀 이렇게 애매했던 부분을 갖다가 가져다가 5가지는 뭐예요? 증명을 해냈고 한 가지는 기가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롱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 머무는 관광에 대한 어떤 그 관광객이 그 수요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죠? 이후에 머물면서 얼마나 또 많이 이렇게 그 관광 상품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페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죠? 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제조업 같은 거 한번 사고 그냥 끝이죠. 근데 이 롱텀이나 숏텀 같은 거는 이게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6일이나 7일이나 10일 동안 계속해서 가면서 그날 계속 쇼핑도 하고 모두 하면서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나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그 제조업 분야와는 다른 하나의 그 어떤 그 초이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연구가 롱홀하고 숏홀하고 이게 여기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떤 그러니까 수요의 기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제조업 쪽에서는 그냥 한번 돈 내고 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서는 근데 또 이 롱홀, 숏홀이, 그러니까 롱홀 부분이 또 어떻게 나눠지게 돼 있냐면 또 멀티 데스티네이션으로 또 되잖아요. 한 지역에 가서 여기도 들르고 저기도 들르고 하면서 멀티 데스티네이션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에 그러한 데서 나오는 문제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수요의 패턴이 제조업과는 확연히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연구는 거의 돼 있지가 않아요. 2000년대 초까지는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레퍼런스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00년대 초까지 그렇고요. 또 그런 것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또 저게 그 리서치 디자인 같은 거 하기도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제 만약에 관광 분야에서 저런 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예요? 다른 서비스 상품들, 그러니까 그 여가 분야, 특히 여가 분야라든지 뭐 이런 그 어떤 그 제조업 분야가 아닌 그러한 데서 또 응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의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해외 그러니까 국외로 나가는 여행에
그 빠르게 성장하는 원인을 규명한 어떤 선행 연구의 한계를 갖다가 이제 보완하고자 이러한 연구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이게 그 작은 어떤 그 메소돌로지 상의 어떤 문제는 나레이티브 리뷰 오브 리터처하고 스태티스티컬 에스티메이션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즉 이런 그 메타 분석을 갖다가 어떻게 그 실질적으로 러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문제들을 갖다가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크게 부각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메소돌로지 상의 어떤 문제고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을 갖다가 가설로 끄집어냈고 그 가설이 어떤 식으로 갖다가 이게 그러니까 가설 중에 어떤 것이 기각되고 어떤 것이 파인딩으로서 그것이 의미 있게 어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남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수요 탄력성 개수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 보완들을 새로운 모형으로 적용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타임 트렌드를 순성장으로 추정 및 교란 효과를 제거했다는 것이 하나의 그 이것은 이제 그 메소돌로지컬 퍼포스죠. 예, 그리고 리서치 캡은 해외에 대한 체류 기간별 수요 탄력성의 관계 및 효과를 어떻게 해요? 계량적으로, 그죠? 계량적으로 통합해서 추정하고자 해서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어떤 연구 이전에 이전에 있던 어떤 연구들이 어떻게 이제 쭉 그 리터러처 리뷰에서 그러한 부분적인 애매한 점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지를 갖다 또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쭉 봤는데요. 그 티어리를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수소 탄력성의 효과 추정한 논문으로서 별도 이론적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 관광의 영향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선행 연구 결과를 갖다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선행 연구의 분석가는 논의를 통한 가설 노출 및 가설 개연성과 논리적 인간성이 굉장히 명확하고요. 그래서 시계열적 요인을 갖다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롱홀 그 트래블, 그러니까 롱홀 관광이 일종의 어떤 그 일시적인 어떤 그 트렌드인지 아니면은 관광 산업이 성장에 기인한 순효과인지를 갖다 검증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또 이것을 갖다 메타 분석으로 갖다 했었죠. 그래서 서술적 문헌 분석 그리고 계량적 개수 추정 그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그 비교가 있었고, 그렇죠? 나머지는 어떤 그 통계적 신뢰도에 대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 통계적 신뢰도를 갖다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또 실무적 시사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장기 체류 관광 목적지 국가는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해서 출발지 국가에 대한 판촉비 지출을 재할당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대체 목적지와 차별할 수 있는 경험을 갖다가 제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통비의 높은 수요 탄력성, 그러니까 교통비 수요 탄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럼에 따라서 미래 항공 기술의 발달이 장기 체류 목적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요 얘기를 딱 들자. 요새 뭐 LCC인가요?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 이후에 이 롱홀하고 쇼트홀하고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교통비 높은 수요 탄력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LCC는 그걸 해결해 주죠. 그러면서 이러한 LCC와 연관해서 그것을 갖다가 뭐로 놔요? 하나의 조절 변수로 놓고 하면은 또 새로운 논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 사람이 LCC를 갖다가 조절 변수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온 뭐예요? 다른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논문을 가지고 한번 쭉 봤는데요.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뭐 수요 공급,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런 관광 경제학 책들은 수요 공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관광 3체계론 해가지고 어떤 그런 관광객하고 주체객체 매체죠. 그러니까 관광객하고 공급자 그리고 호스트 그 데스티네이션이죠. 그 호스트하고 그러니까 자원인 거예요. 자원을 갖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죠. 그리고 관광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좀 다른 뷰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트마다 이제 한국 그 텍스트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책들이 이 경제학 일반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런 그러한 이론들을 갖다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관광이라는 것과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텍스트북에서는 뭐냐면 이 관광 분야에서 이미 그렇게 연구된 걸 그러니까 일체적인 그러니까 균합적 방법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책을. 한국의 책들은 대부분 연역적 어떤 그런 방법으로 기존의 어떤 그 경제학의 모델을 가지고 자꾸 쓰려는 방면에 이러한 이 하와이 대학 그 텍스트북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금 재정립해서 이 일을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얘기가 좀 이렇게 서술적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요 앞에 그 쉬는 시간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50년대는 미국이 서해안에서 하와이까지 배로 여행할 때 편도로 5일 이상 걸렸어요. 서해안에서요. 근데 관광객은 그 섬에서 몇째 3주간 머물렀다. 21일 정도 머물렀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항공기로 가면 5시간이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요금도 훨씬 싸요. 비행기 요금이. 그래서 또 미국 본토의 서부 쪽에서는 그래서 체류 시가 10일 미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동부 쪽에서는 더욱 많은 시간과 항공 운임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반나절 정도 그러니까 반일 정도가 더 길어요. 서부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는 12일 정도 12일 정도에서 그러니까 며칠이 더 길고 한 이틀 이상이 더 길죠. 근데 이제 수요 법칙에 따르면은 제와의 수요량 그죠? 여기서는 이제 하와이 케이스를 갖다 우리가 대비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하와이 어떤 휴가 일수가 뭐예요? 재화의 수요량과 맞먹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수요량과 가격 즉 여기서는 또 시간 비용하고 화폐 비용 두 가지가 또 돌아가는 거죠. 관광에서는요. 화폐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비용까지도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높게 되면 될수록 적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수요량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는 그 관광객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여행 비용과 체류 일수의 어떤 정의 상관관계는 별도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은 어떤 수요의 법칙에서 굉장히 명백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루벤 그루노라는 사람이 800마일 이하의 하늘 여행, 그러니까 항공기로 간 여행 중에 800마일 이하로 간 여행이 4박 이내의 체류, 그리고 800마일 이상을 넘어서 간 여행은 뭐예요? 일주일을 넘는 경향이 있다라고 연구를 갖다가 해봤더니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또 1998년 같은 경우 영국에서 프랑스나 네덜란드를 방문한 여행자는 목적지에서 평균 4박을 지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여행자의 경우는 뭐예요? 미국에서 체류시는 갑자기 확 늘어나죠. 거의 4배 정도까지 늘어나서 15박을 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일본까지 가게 된 경우는 이제 5배까지도 늘어난 20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여행자의 경우는 미국은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여행이 한 7.1박, 이탈리아, 유럽으로 가게 되면 대서양을 건너가면 이제 12.4박, 그리고 호주 쪽으로, 그죠? 호주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거의 30일에 가까운 그러한 여행을 했고, 그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34박까지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한 데이터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행 거리가 길면 길수록 여행 기간도 길게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루노가 이런 여행 기간의 격차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화폐 비용과 시간 비용이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여행객은 어때요? 체류 기간을 갖다 늘리려는 늘리고 그러니까 여행객이 체류 기간을 늘리고 여행 횟수는 줄여요. 그렇죠? 그 한편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쓰게 되는 비용은 높아지면 그만큼 여행 비용이 어떻게 해요? 저렴해지죠. 그래서 여행객이 어떻게 해요?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쓴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런 대신에 다시금 미래에 재방문하는 그런 경향은 또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행의 가격은 거리와 직접 상관관계가 있음에 비해서 체류 기간과 여행 거리 사이에는 정의 상관이 성립된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행 기간 결정 요인을 한번 그래서 여행 기간 결정 요인으로서의 어떤 그 여행 비용과 체류 기간 사이의 어떤 관계를 갖다 보면은 보통 그래서 여기서는 책에서는 이제 극장 티켓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극장을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극장 티켓 가격은 시내에 사는 사람과 시 외곽에 사는 사람들, 그죠? 제가 만약에 광화문 살 때랑 일산이나 분당 살 때랑 어떻게 틀려요? 광화문 가서 영화를 보고 광화문 살 때는 뭐 종로나 뭐 이런 그 시내에서 영화를 보고 그냥 바로 오죠. 근데 교회에 살 때는 영화를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일까지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아예 그것을 포기하고 또 다른 어떤 대체품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여행 순수한 여행에도 이게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용이 높은 경우에 관광객은 여행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면 장기 체류를 갖다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또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비용이 줄으면은 단기 여행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단기 재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여행을 빨리 끝내고 돌아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그래요. 또 근데 이제 이거와 같이 해가지고 또 조사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됐던 어떤 그 연구들 보면은 목적지에서의 어떤 그 호텔의 숙박, 레스토랑 식사 그리고 오락, 그죠? 뭐 오락의 가격,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정부에 하는 매출세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승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할 일을 줄이고 여행 기간을 짧게 해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같은 분석에서 또 미국 본토 동부에서 여행자 편이 서부의 여러 주 여행자보다 하와이 평균 체류 기간이 긴 것은 뭐예요? 이 동부에, 그죠? 서부보다도 동부 쪽이 여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와이에 보다 오래 체류함으로써 그래요? 미국 동부 여행자가 또 그곳을 재방문하는 것은 그 가능성도 낮아져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동부 여행자가 평균, 그러니까 전 생애에 있어서 3.5회를 갖다가 하와이를 방문한다면은 서부에 있는 그 방문객은 6회를 방문한다 그래요. 6회. 그죠? 그러면 총 일수로 치면은 어때요? 아까 그러니까 반일 정도가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10일 미만 해가지고 반일 정도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총 일생으로 치면은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체류하는 거죠. 그래서 서부 쪽에 대한 사람들은 롱텀 플랜으로 세워야겠죠. 전 일생에 거쳐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젊었을 때 왔을 경우, 중년에 왔을 경우, 그리고 노인이었을 때 왔을 경우, 아주 그런 것도 또 세분화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케팅 플랜을 갖다 세워야 되는 것이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여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것의 그 레퍼런스가 되는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논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크라우치 논문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저자가 썼냐면요. 이러한 그 논문하고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에 그 하와이 그 애뉴얼 그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하고 신문 기사들 그리고 여러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취합을 해서 이러한 이야기들 갖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여비가 항공으로 인해서 항공기 발달로 인해서 많이 줄게 돼서 그래서 관광객 체류 시간도 줄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행자 체류 기간의 단축이 가장 짧아진 시기는 제트 비행기 편이 개통한 그런 때부터 줄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항공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은 만약에 항공 쪽은 제가 다루진 않을 건데 항공 그러면서 이제 그 항공 쪽 얘기도 뒤에서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네, 그러면서 이 항공기도 이제 스포크 앤 허브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면서 그건 이제 규제. 그것은 이제 경제 파트에서 그러니까 관광 경제 파트에서 규제와 맞물려 가지고 그런 주제들이 엮어져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항공 협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 간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규제에서 스포크 앤 허브 시스템에 의해서 오늘날 항공의 그 노선 같은 것이 다 정해져 있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이런 그 항공 쪽과 연관해 가지고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포크 허브 시스템 플러스 그 뭐죠? 그 스카이팀하고 또 뭐요? 스타 에어라인스인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저가 항공사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관광 분야의 어떤 주제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 논문 중에 하나 논문들인 거죠. 자, 근데 요즘 보니까 그 저가 항공사 이야기가 신문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저가 항공사에 대한 뭐 호평이 나왔으면 내일은 또 반대편으로 돼가지고 뭐 앞으로 전망이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확연히 뭔가 그 아웃룩이 딱 돼 있는지는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렌드라든지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딱 누가 딱 일목요연하게 딱 보여지게끔 그런 뭐 지수들을 갖다 개발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쪽도 한번 논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리고 또 이 목적지에 다다르다와 목적지에 머물다의 가격 두 가지 가격이 그 여행 기간에 여러 영향을 또 미쳐요. 예. 자, 가서 이거 여행 기간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논문 나왔죠. 그 다음에 논문이 이제 논문이 이제 그 크라우치에서 한번 정리가 됐죠. 예, 근데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목적지의 물가가 높은 경우에는 여행자의 체류 기간을 짧게 되고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비용이 높으면 체류 기간이 늘어난다는 그런 또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는 되풀이되는 방문하는 여행자보다도 그러니까 재방문하는 여행자보다도 가격 차에 대한 민감도가 또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 재방문할수록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죠. 이제 거기 가서 알아봤으니까 저번 주에 내가 왜 저걸 갖다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고 비싸게 주고 먹고 비싸게 주고 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주 가다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복수의 목적지 멀티 데스티네이션을 갖다가 방문할 때 그 목적지 A에 있어서의 비용이 대체적인 목적지 B에 비해서 높을 때 어때요? 관광객은 A에서의 비용을 줄이고 B로 잽싸게 빨리 넘어가거나 아니면 A에서의 체류기간, 제 얘기는 뭐야? A에서의 체류기간, 즉 비용이 높은 곳에서의 체류기간을 갖다가 그러니까 롱텀이 아닌 쇼터로 만들어 버리고 비용이 적은 곳을 가서
어떻게 해요? 대체 목적지에 가서 롱홀로 스테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2001년에 호아우 섬이라는 게 있어요. 하와이 호놀룰루인데요. 근데 여기를 방문한 미국 여행자가 평균 7.72일을 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우아이 섬으로 가는 여행자는 거의 하루 미만의 체류밖에 없고, 라나이라는 섬은 보잘것 없는데 불구하고 이제 5일을 체류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봤더니 오아후 섬에는 뭐예요? 가오이 섬이나 라나이 섬보다도 굉장히 그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많았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이질제, 그래서 여기서 이질제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데요. 이질제에 대한 어떤 그 소비 수요는 어떤 그 재화의 물리적, 질적인 그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소비되는 그런 영양 패턴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의 예를 한번 들을까요? 자동차를 할 때 그 자동차 하면은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어떤 그냥 막 굴러가면서 산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물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성능 특성에 대해서 좌우되는데요. 투도, 그러니까 스포츠 쿠페보다도 포도 세단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수동보다도 자동편을 갖다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자동차와 동일하게 관광도 이질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락여행의 수요나 여행 기간이 부분적으로는 관광지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지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머무는 기간이 더 길고 적고도 결정이 돼요.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어떤 그 장거리냐 단거리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머무는 기간이 길고 적고 했는데, 이제는 또 뭐예요? 또 다른 요인은 뭐예요? 그것이 어떠한 일일지, 어떠한 특성으로 거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관광지에 대한 어떤 특성에 의해서 머무는 시간도 또 결정이 된다 이거죠. 방금 말한 하와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락여행의 수요나 여행 기간이 부분적으로는 관광지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이런 일은 관광 명소의 수를 늘리거나 또 그 질을 높이거나 함으로 인해서 관광지는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일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휴가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다른 점도 여러 가지 여행자 그룹의 여행 기간의 격차를 설명하는 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인 여행자 갖다가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인 여행자는 2001년 경우 6일간만 체류하고 있어서 하와이 여행자 가운데서 최단 기간의 여행 기간을 갖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유럽 사회와는 달리 일본 사회는 장기 휴가를 하고 있는 사람을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인하고 같은 연차 휴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가 일수를 갖다가 반밖에 사용을 안 한대요. 그래서 1999년에 일본인 해외 여행 가운데 56.3%가 5일 이내의 체류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2001년 미국인 국외 여행자의 해외 평균 체류 일수를 갖다 봤더니 11박까지도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른 어떤 그 거리에 대한 변수 말고 또 뭐예요? 이러한 사회적 태도, 그리고 관광지의 이질적인 특성,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또 체류 일수가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근데 이러한 그 관광지가 이질제냐에 따른 것,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관습이나 태도, 이런 것에 의한 어떤 메타 분석은 아직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다 집어넣고
뭔가 모델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노동과 여가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태도 이런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또 이러한 그 일본 내에서 같은 경우 뭐 일본 내에서의 어떤 그 여행자의 어떤 그 여가에 대한 어떤 그 인식, 갖다가 뭐 10년씩 끊어서 이렇게 어떻게 변화나 어떤 추이를 봤을 때 그것도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그 여가나 관광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갖다 세울 수가 있겠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대한민국도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 2010년대 너무나 틀리죠. 예, 요즘은 저거 광고, 그 뭐야, 9시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나요? 해외여행 많이 갔다가 비난적인 어떤 목소리로 얘기를 안 하죠. 예. 굉장히 많이 갔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 근데 2000년대까지만 해도 뭐 그 제가 뉴스를 보면은 해외여행객들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국외 여행이죠, 정확한 말로는. 그러니까 그 외국으로 굉장히 많이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꼭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국제 수지가 뭐 적자다, 뭐 이런 얘기 꼭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걸 중국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중국도 이제는 점점 잘 살다 보면 그런 얘기가 점점 없어지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한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인바운드 총괄하는 그런 그 센터 그 중국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새 중국은 또 뭘 통제를 해요? 지금 그런 걸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여행사 못 가게 통제하죠. 그건 뭐예요? 곧 사회적 태도가 많이 바뀐 거예요. 가는데 뭐예요? 가서 바가지 쓰고 오거나 제대로 되지 않은 퀄리티 낮은 걸 갖다가 경험하지 말라 이 소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 관광 이질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얘기 중에요. 관광 명소 수를 늘리거나 질 좋은 곳으로 함으로 인해서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게 뭐예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건요? 뭐죠? 영종도요. 영종도. 요새 드라마 저것도 나오잖아요. 골든 크로스인가요? 아니죠. 네, 트라이앵글에서도 나오잖아요. 영종도 복합 뭐 해가지고 이범수 나오는 김범수예요, 이범수예요. 네, 이범수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복합 리조트 같은 게 뭐예요? 여기는 관광 명소라고 돼 있는데 뭐예요? 카지노, 쇼핑센터, 마이스, 그죠? 리조트, 또 골프장, 레스토랑 좋은 것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죠? 그리고 공항에서 접근도도 좋게끔 만들고. 예. 이게 뭐야? 곧 트랜지션이라도 해가지고 거기 쓰고 가라 소리 아니에요. 예. 그래서 되고 있죠. 그리고 카지노까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거의 모든 그런 관광 목적지들이 그 경제에 영향을 주는 관광에 영향을, 그러니까 경제에 영향을 주는 관광의 어떤 그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여행자의 지출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해요. 네. 근데 보통 보면 TIA라고 이제 그 미국 여행 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미국 상무성에 그 관광 여행 업무 담당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국내 여행을 했던 미국인들, 그러니까 국내 여행을 갖다가 이제 여기 좀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여행 관련 지출, 그러니까 교통비, 숙박비, 식비, 오락비 및 레크레이션 잡비에 대해서 얼마를 지출하고 있느냐에서 봤더니 이제 4,89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통계에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인 여행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회사 에다가 이제 207억 달러의 국제선 여객 운임을 갖다가 지불한 것에 더해서 그러니까 820억 달러를 미국 국내에 또 지출을 하고 있어요. 800억 달러면 얼마인가요? 지금 1,000원을 했을 때 한 10조 원 되나요? 100조 원 되나요? 80조인가요? 90조요. 예. 90조 정도가 뭐예요?
그 207억 달러하고 이제 820억 다 해보면 얼마인 거예요? 그죠? 거의 한 100조 가까이 100조 넘죠. 예. 그 정도가 미국 국내에 지출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그 1년 예산이 얼마죠? 400조예요. 뭐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그죠? 예. 그리고 학계에서 이런 지출에 의해서 미국 국내는 추계에 1,737억 불의 급여 지불, 그리고 또 790만 명분의 간접적인 고용, 그리고 1,030억 달러의 조세 수입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그걸 갖다 이제 하와이 케이스를 한번 들어서 이러한 그 하나의 그 데스티네이션 관광지를 갖다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여기서 관광객 지출 행동을 갖다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와이를 선택한 이유는 질 높은 관광객 지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평판한 그러니까 질 높은 뭐예요? 관광객 지출 통계를 갖다가 잘 하고 있어요 하와이가. 그죠? 그래서 보통으로 그 공적으로 출간되고 있는 여행자 지출 데이터를 갖다가 보고선 이러한 데이터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들어있지 않는가를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 6-1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표 6-1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뭘 봤나요? 이쪽에 보면은 자 조그맣게 해서 볼까요? 보이나요? 아이고. 자, 하와이에 있어서의 여행자 지출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와이에 있어서 개개 여행자 총 지출은 하루, 당일, 하루하루 베이스에 체류 기간에 1일마다 지출액을 갖다 곱한액에 액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해요? 렌스 오브 스테이 당일 곱하기 per person daily spending 해서 spending per trip 해서 미국의 서부 얼마예요? 1479달러 90센트. 그죠? 그리고 서부 그리고 일본 그죠? 누가 가장 많이 머무나요? 누가? 보면요 유럽하고 캐나다가 많이 머물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뭐요? 짧게 머물죠. 이건 뭐예요? 사회적 태도 때문에 이건 짧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이게 멀수록 뭐예요? 더 멀수록 길게 머무는데요. 그죠? 그거 설명해주고 있죠.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9.161을 평균적으로 머무르고 있고 그 175달러를 어떻게 해요? 매일 쓰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1,605달러 60센트를 한 여행에서 쓰고 있는 거죠. 한 사람당요. 자, 근데 한번 딱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지출을 한번 보실래요? 되게 높죠. 그렇죠? 전체 총 쓰는 거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누구랑 맞먹어요? 미국 서부랑 맞먹게끔 쓰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쓰죠? 하루에. 그죠? 이런 사실 좀 기억해 계시고요. 그래서 1일당 평균 지출액은 많지만 체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여행 1회당의 지출액은 최저의 부류에 속하고 있다. 하와이에서 휴가 중인 어떤 휴가액 중에 개인 지출액은 미국 동부,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서 여행자 가장 많고요. 그래서 표 6-1은 여행자의 체류 기간이 길면 길수록 1일당 지출액이 적게 되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 그러니까 제임스 마크라든지 제임스 몽크라든지 데이비드 요나민이라는 사람들이 그 관광객 지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조정을 한 후에 관광객의 여비가 높은 정도면 목적지의 체류 기간이 길게 되고
여비가 높은 지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조정한 후에 그 광액의 여비가 높은 정도면 목적지에서 체류 기간이 길게 되고 한 명이 일일에 지출하는 액수도 크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눈을 끌게 한대요. 자, 그래서 주목되는 점은 그래서 방금 그 표 6-1에서 미국에서의 하와이 여행 지출 중에서도 동부에서의 여행자는 하와이 체류 기간이 비교적 길고 한 명이 일일에 지출하는 액수도 어때요? 동부가 훨씬 많죠. 그죠? 그래서 1600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 더 세목별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그러니까 일본인 여행자마다 일일당 지출을 세목별로 보여주고 있어요.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잠깐만요. 그래서 누구를 비교했냐면 미국 내의 서부하고 동부 그리고 일본 사람들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에 제일 많이 쓰나요? 돈을 일본 사람들이. 네, 쇼핑이 어때요?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뭐야? 라칭도 거의 좀 비슷하고 조금 뭐 괜찮은 방에서 자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그 편차가 별로 없죠. 그리고 푸드 앤 베버리지는 뭐 어때요? 조금 싼 걸 먹어요. 예, 트랜스포테이션도 좀 싸고, 그렇죠? 엔터테인먼트는 확 줄여요. 예, 대신 물건을 많이 사가요. 예. 그리고 뭐저 미슬레니우스 같은 것도 작고 그래서 토탈로 보면은 어때요? 24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쇼핑을 갖다가 만약에 뺐다. 쇼핑을 뺐더니 137, 147, 159 해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스펜딩이 어떻게 해요? 이게 일본이 많기는 하죠. 네, 그러나 막 차이가 엄청나게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쇼핑을 갖다 포함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게 됐죠.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들 지출이 그 호텔 또는 콘도미니엄 숙박한 여행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샘플을 갖다 모았었는데요. 예. 또 데이터는 여행용 가방이나 그 밖에 개인적인 여행용품이라고 하는 재화나 여권 요금 등에 관한 여행 전 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행 전 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관광지에서 공표되는 보통의 여행자 지출 데이터에는 여행에 관계되어 있는 그 화폐 지출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아니고 목적지 지출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는 건 목적지에서의 지출만 이제 포함을 한 거예요. 아까 가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목적지에서만 쓴 돈이요. 예. 자, 그래서 또 여기서 뭘 또 제외를 시켰냐면 그 타임쉐어형 시설이라든지 타임쉐어가 뭔지 아시죠? 타임쉐어 뭔지 아세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콘도미니엄이죠. 예, 무슨 하나콘도나 뭐 이런 데죠. 그래서 미국은 타임쉐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타임쉐어에서 가서 잔 거는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또 별장 등 고액 상품의 구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게 제외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투자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외를 시켰어요. 소비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식비나 오락비와 함께 다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이 자신이 별장이나 타임쉐어형 시설에 숙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여행 중에 숙박비를 일절 지출하지 않아도 그 시설의 임대 시장 가격을 추계해서 숙박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 지출 경제 효과는 거스평가되고 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간에 근데 여기 연구에서는 이런 걸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과소평 좀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평가보다도 낮게 추계됐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근데 이런 연구에서는 그걸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관광객이 쇼핑하는 투어에 가지 않으면 그 여행은 주로 돈을 쓰기 위한 여행이 아니고요. 그리고 좀 오타가 좀 있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광객이 숙박비, 식비 그리고 휴가 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갖다가 반드시 구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본인 관광객 잡비에 그 일부에는 잘못된 것이 포함되고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갖다가 다 이렇게 고려를 하지 않고요. 골라낸다고 하더라도 표 6-2는 일본인 여행자의 일일당 지출액이 미국인 여행자보다도 훨씬 많아서 최대의 차이가 어디예요? 쇼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미국 동부의 여행자의 지출액은 서부에서 여행자보다 또 모든 항목에서 많아요. 그래서 관광객 전원에 있어서 물가는 뭐예요? 동일하죠.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그래서 쇼핑을 제외하고는 하와이에서의 표준적 휴가의 총 비용은 거의 체류 기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쇼핑을 제외했을 때요. 그리고 일일당 화폐 지출이 많은 관광객은 동일한 제화나 보다 서비스의 다른 것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질 높은 휴가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어떤 쇼핑한 어떤 그런 물건들이 여기 비교해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구입하는 물품이 지출하는 금액은 반드시 하와이 얼마만큼의 기간 체류를 하는 거에 비교 사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것을 미국의 2001년 미국을 방문한 어떤 그 외래 관광객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일에 하루에 1인당 47달러밖에 그러니까 67달러밖에 지출하지 않고 하와이 전 여행자의 반에도 못 미쳐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 본토의 9개로부터의 여행객이 하와이를 방문하는 여행객보다도 상당히 질이 낮은 휴가를 구입하고 있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바로 뭐냐면 미국 본토와 하와이 9개 여행자 간 일당 직접 크게 차이가 보이는 거는 또 무슨 요소예요? 물가 차이가 또 있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화나 서비스, 특히 식품이나 숙박 가격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와이가 굉장히 미국 본토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물가 차이에 의한 어떤 가격,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건 또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크라우치가 했던 그런 연구들을 갖다가 봤을 때 또 다른 어떤 베리어블이 나오는 거죠. 여태까지 나온 게 뭐였죠? 첫 번째 이동 거리죠.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관광 재화의 특징이 무엇이냐에 따라 틀려진다 그랬죠. 그리고 사회적 태도, 그리고 또 뭐예요? 물가. 이런 네 가지 베리어블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런 네 가지 그러니까 요런 네 가지가 여태까지 관광 분야에서 연구했던 것에 어떻게 선행 연구로서 되어 있는지 다 모아 보시면 요걸 가지고 다시 아까 크라우치가 했던 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연구를 할 수가 또 있겠죠. 자, 그리고 관광 지출 결정적인 요인들은 이게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수입에 따른 거, 소득 얘기 다시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개개인의 휴가 관련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 이런 다 배웠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격 탄력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금 우리가 아까 일본 쇼핑에 대한 그런 내용을 봤죠. 일본객들이 왜 그렇게 그러면 쇼핑을 갖다가 많이 하는가에 대한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관광객들이 보통 어디 뭐 예지에 가면은 기념품을 사든 뭔가 쇼핑을 해요. 그죠? 근데 2001년에 미국을 방문한 그 외래 관광객들 90%가 미국 체류 중에 쇼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를 한 사람 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사람,
그리고 시내를 관광한 사람, 그리고 유원지 또는 테마파크에 간 사람, 사적지를 방문한 사람, 그리고 국립공원에 간 사람, 그래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간 사람보다도 많아요. 그렇죠? 쇼핑의 목적이, 그러니까 쇼핑의 목적이란다. 관광의 목적이 쇼핑은 아니었어도, 그죠? 보통 뭔가 갔어도 지출, 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가지고 쇼핑을 한 사람이 90%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관광 자원들에 의한, 그죠? 관광 자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문화 자원이라든지 생태 자원이라든지 뭐 예술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때요? 훨씬 능가하는 지출을 갖다가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쇼핑이라는 것이, 그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한 그런 복합 리조트에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쇼핑 공간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상품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왜 이런 그 면세점 같은 사업에 신라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사활을 걸고 막 달려드는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몇 개의 기념품이나 그러니까 뭐 기념품이나 누가 이렇게 선물하는 것들, 뭐 이거 여행 중에 사용한 잡화 구입하는 것은 뭐 예상이 되는 이야기지만, 근데 아까 표 6-2에서 본 것 같이 하와이 일본인 여행자는 특히 굉장히 큰 손으로 이제 큰 손 구매객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죠.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 관광객의 어떤 그 쇼핑 행태라든지 저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가 지금 돼야 될 거예요. 예. 지금 저는 그거 보고선 참 흥미로웠던데, 뭐죠? 도민준 나오는 거요? 이게 못 오니까 그냥 거기서 결제하려고 그랬다면서요, 중국 내에서 인터넷으로. 근데 공인인증서 때문에 안 돼가지고 박 대통령께서 굉장히 노발대발하셨다는 이야기가 알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그 사람 중국 관광객들 와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뭐예요? 크레딧 카드 무슨 화폐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카드가 또 유명한 게 있죠? 인연 무슨 크레딧 카드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다 뭐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관광객이 2001년에 하와이에서 1회당 여행에서 평균 515달러를 쇼핑에 지출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미국 여행자 지출액은 246달러, 동부는 278달러였던 것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봤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가장 많이 돈을 쓰는 여행객은 아니었었죠. 기었었나요? 가장 많은 돈을 쓰나요? 아까 보면요. 6-1에 나왔었죠. 총액은 카나다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아니, 카나다가 아니라 유럽 쪽이요. 그죠?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쇼핑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갖다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었어요. 그죠?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건 유럽 사람 되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카나다 사람이 많이 써요, 돈은요. 그렇지만 근데 그들이 최대의 쇼핑객이죠. 그죠? 근데 일본인 사회에서 왜 그렇게 쇼핑을 갖다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봤더니 여행 떠나기 전에 돈을 준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회적 간습,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구미의 유명 브랜드 상품들 갖다가 이제 어떤 일본에서는 되게 비싸죠. 이것이 관세라든지 어떤 로지스틱 라인이 다양하지 못해가지고, 수입 라인이 다양하지 못해가지고 고가에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떤 자의적인 지출에 의해서 많은 쇼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이러한 그 군대 그렇죠? 그 여성 사무직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떤 쇼핑의 인기가 높고요. 그렇죠? 1999년 전 일본인 해외 여행객 30%가 여행 목적을 이제 어떤 그 쇼핑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 경관을 즐긴다는 72%, 그죠? 그다음에 56%가 그 다음 그 순위 어떤 그런 여행 목적을 들고 있죠. 예. 근데 그 여성 사무직원들, 특히 일본 그 여성 사무직원들에 있어서 그 어떤 구미 사치품들을 갖다 소비하는 것이 직접 효용을 이끌어내는 것에 이상의 어떤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것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독신 여성 그룹이 이 하와이 여행객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때문에 하와이 일본인 여행객의 어떤 그 쇼핑 지출이 평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인이 여행지에서의 활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해외의 관광지에서 행하고 있던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1997년 시점에서 쇼핑몰 성향은 하와이가 가장 높고, 그죠?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낮았어요. 예. 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중동, 아프리카, 중국에 가면은 쇼핑을 잘 안 해요. 예. 근데 하와이가 가장 높았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대신에 역사적 문화 명소를 보고 돌아온다든가 이런 것이 높고, 그리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은 자연이나 경관을 즐기기 위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1990년 후반에 급격히 이러한 그 쇼핑 관광의 그런 그 행태들이 줄고 있어요. 그 원인은 어떤 일본 경제의 불황이라든지 그 일본의 소매 산업을 국제 경쟁에서 개방한 일본 물류 시스템의 변화에 있어서 이제 어때요? 일본에도 값싸게 이런 사치품들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것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1994년 평균적 일본 여행자는 하와이 쇼핑에 $1,000를 지출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겨우 $500 해가지고 반으로 확 줄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관광객 지출 자료 이런 것들이 좀 더 세세히 보면은 많은 어떤 그 쇼핑객들의 어떤 그 지출 행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변수로서 또 다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 관광객들 그 세부적인 어떤 지출이라든지 어떤 그 수요와 연관시켜 가지고 좀 더 좀 뭐랄까요 그 마케터 그러니까 관광지 그 관광 목적지 마케터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뭐 홍콩이라든지 뭐 이런데 대해서도 끊임없이 보니까 제 지도교수 같은 경우라든지 그 이제 홍콩에 있는 그 하이안성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홍콩 그 데스티네이션 그 지수라든지 같은 지출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그리고 사회과학원 같은 데도 이런 이 관광 파트가 있어요.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죠? 거기서도 이 관광 분야에서 이 관광 목적지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관광지에서 어떤 지출에 관한 그런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그런 데이터들 갖다 계속 뽑아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관광지를 갖다 계속 개발하고 오픈하고 개발하고 오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게 심해. 준비 기간을 굉장히 주고선 관광객들한테 완전히 완성된 그러한 관광지의 형태만, 그러니까 관광지의 시스템을 갖춘 곳만 오픈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중국 관광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오픈을 할 때 그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다 이렇게 딱 이러한 그 조사를 통해서 이게 완벽히 준비를 한 이후에 하나씩 이렇게 오픈을 해요. 예. 근데 대부분 보면은 한국이나 뭐 이런 데 다른 나라들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관광지가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약간 거기 이렇게 국가 수지가 통제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조금 괜찮다 싶으면 그냥 좀 이렇게 해놓고 그냥 입장료 엄청 올려갖고. 예.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에 돈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비자값도 틀리잖아요. 7만 5천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올해. 올해 또 중국 비자가 올랐어요. 작년에 제가 갔는데 4만 얼마 했어요? 5만 원인데 올해 지금 4월. 그래도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자값 틀린 거 아시죠? 미국 사람들한테 받는 건 아마 그 15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받을걸요. 하여튼 그 저는 이렇게 영국에 있을 때 미국 그 저기 들어갔었는데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하고 미국하고 영국 사람하고 틀려요. 비자 받는 더 싸요. 예, 더 싸요. 예. 그런 식으로 그걸 차등을 둬요. 그래서 보면은 좀 뭐랄까 굉장히 공교해요. 그런 어떤 저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되게 보면은 일본 중국 사람들은 보면은 치밀해요. 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입장료 같은 거 엄청 비싸죠. 비싸고 그다음에 비자값도 계속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 뭐 저기 뭐죠 이렇게 불법 체류하고 뭐 이렇게 막 거기서 뭐 취업하려고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제력으로 여기가 더 세요. 예. 비자 같은 것도 무비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무비자 같은 거는 뭐냐면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 규제 측면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으로 우리가 무비자 하려면 중국도 무비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사람들 다 넘어오면은 난리 나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면서 통제가 가능한 섬 제주도는 무비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홍콩이 무비자일걸요? 네, 홍콩이 무비자고요. 그게 규제, 그걸 보통 이제 여기서 뭐 정치적인 배리업을 해가지고 그걸 따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10분만 더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떠한 배리어블이 이게 영향이 이렇게 주는지에 대해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단순한 책 몇 페이지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뭐 거리 비용, 뭐 사회적 태도, 또 뭐였죠? 관광 그 재화의 특징 이질성, 복합 그 헤테로고스라는 그런 특징들, 그죠? 그리고 어떤 그 가격, 물가 요소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런 거 쭉 어떤 걸 한번 보셨죠. 그래서 이걸 나가야 되는데 이제 관광산업 경쟁해서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이제 또 이게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광산업에서의 어떤 경쟁을 얘기를 하는데요. 비용, 시간 등의 조건이 갖춰짐으로써 구체화된 관광 이용이 높아지고 이는 관광 행동을 일으키기 쉽게 하고 또 관광 대상을 포함한 관광사업 측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는 주최 측의 어떤 관광 이용을 인출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구체화된 관광 이용과 관광 욕구와는 같은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뭐 마케팅에서는 무슨 뭐 니즈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니즈랑 또 원트 얘기하고 그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일본말로 바꿨다 또 한국말로 바꿨다가 막 이러니까 아무튼간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관광 욕구의 구매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매력 즉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그 관광을 갈 수 있는 어떤 그 시간 여유적인 시간
이런 것들과 다 합해서 하나의 관광 의욕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요즘은 정보라는 그런 것도 다 합쳐져서 어떤 관광 의욕이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001년도 9월 1일 날 9.11 그 테러가 터졌죠. 그래서 관광 산업이 심각한 상태로 전개됐고 미국 도처에서 호텔 공실률이 높아졌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호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수익이 나빠졌죠. 그래서 고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객실 요금을 내리는 것으로 이걸 갖다 대응을 하려고 그랬어요. 했더니 대부분 연구 결과 다 한번 봤더니 호텔 숙박 시설에 대한 수요가 가격이 비탄력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안 먹혀들겠죠. 올바른 솔루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객실 요금 가격 인하는 거의 이용객 증대의 효과가 그러니까 이용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가격을 낮추면서 호텔 수익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렇죠? 그러한 악순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호텔 운영자는 객실 요금을 내려고 하는지,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경쟁자 때문에 경쟁자. 일단 경쟁자가 없어지게 된 상황까지는 가격을 내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의 전략적인 판단이죠. 자기가 손해를 봐가면서 그죠? 요새 빅맨 보세요. 예. 빅맨에서 그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 확 와닿으시죠, 그죠? 예. 회사를 갖다가 없애기까지 하면서 그 상대방을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호텔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가격 비탄력적이도 모르지만 어느 한 특정의 호텔에 숙박하겠다는 수요는 대단히 가격 탄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호텔들이 충분히 대체제로서 효과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제 공실률이 높아지면 그래서 호텔 운영자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객실 요금을 낮추는 결단을 할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경쟁하는 타 회사가 같이 가격 인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호텔 운영자는 이렇던 소비자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근데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다른 호텔 운영 회사도 고객 유치를 위해서 호텔 요금을 내려야겠죠. 그런 상황에서는요. 그죠? 그 결과 호텔 객실 요금이 내리면 누가 가장 편익을 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장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객실 요금 인하가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인터넷 마켓이 어디죠? 호텔스닷컴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거기 가면 이제 홍콩의 특급 호텔을 거의 10만 원대 초반에 잘 수가 있죠. 상하이도 10만 원대 초반이에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부티크 호텔을 한 11만 원에 잤습니다. 대신 밥은 안 주더라고요. 예. 근데 한번 가볼 만해요. 특히 뭐 노열 메르디안 얘기 드렸나요, 제가? 예. 상하이의 노열 메리디안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예. 그 호텔 자체가 관광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이벤트가 많아요. 호텔 안에서. 막 이렇게 뭐 현악 사중주도 해주고 오케스트라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막 광고하죠. 손님들한테. 아주 자기네들은 손님들의 어떤 그 품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주한다고 막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꾸 막 얘기하더라고요. 예. 하루 종일 그냥 뭐 피아니스트 불러다가 또 연주시키고 뭐 밥 먹는데 옆에서 계속 연주하고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서비스가 되게 그 한국 특급 호텔보다도 그 가성비가 높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 자, 근데 그러니까 모든 호텔 객실 요금 내면 소비자가 편익의 최대화를 갖다가 얻겠죠. 예. 근데 자 그런 것처럼 경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그러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관광 사업이 있고 관광 산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관광 사업은 이제 국가 경제 지역 발전에서 공공 분야에서 이제 관광 사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관광 복귀에 그런 말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관광 산업은 민간 관광 기업의 어떤 사적 이익을 경영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합해서 어떻게 해요? 관광 사업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있죠. 근데 산업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산업의 어떤 그 경제적인 의미. 무슨 산업 그러잖아요. 산업하고 관광 시장. 뭐가 틀릴까요? 판매자, 또는 공급자라고 해요. 이해 가세요? 소비자가 빠진 게 여기요. 소비자가 빠진 게 산업이에요. 예.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뭐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 의미는 이게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겠죠. 예. 조금 소비자는 엔드유저로 엔드유저. 뭐 엔드유저? 그냥 소비자.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B2B도 중간에서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매매가 이루어지는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파이널 프로덕트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한 얘기로 공급자만의 모임, 판매자만의 모임을 산업이라고 해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산업을 키우자는 얘기랑 무슨 시장을 키우자는 얘기는 뭐 틀린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올해 선거도 있었지만, 그죠? 다음 달에도 또 있겠지만, 그죠? 7월 달에. 예. 뭐 무슨 산업을 갖다가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아니라 시장을 발전시키고 부흥시켰다가 더 맞는 말이겠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산업만 발달하면 뭐예요? 저거는 또 도메스틱이냐 인터내셔널이냐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산업을 키우지만 조선 시장을 못 키우면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급자만의 모임을, 판매자만의 모임을 산업이라고 그런다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비자까지 같이 있는 게 시장이죠. 예. 자, 그래서 경제는 방대한 수의, 어떤 매수자와 판매자들을 이어졌는데 매수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고 있는 장소가 시장이죠. 예, 근데 시장이란 어느 특정 상품의 매매를 하는 매수자와 판매자의 쌍방 집단으로 성립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특정 상품의 판매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산업이에요. 예, 그래서 요컨대 시장이 다만 한쪽 측면에 불과한 판매자로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산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이제 관광 상품의 판매자 간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주에 저것도 보여드렸나요? 대한항공 그 뭐 어디 가가지고 그 담합 동영상 보여드렸죠? 예, 그거와 좀 연결되는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러한 그 시장의 구조, 경쟁에 따른 시장의 구조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자, 철강이나 자동차, 기성복 산업을 생각할 경우에는 산업의 정의는 뭐 비교적 어때요? 되게 확실하죠. 근데 관광 산업이 있나요? 한국은행 코드에도 이러한 그 산업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거 보여드렸죠. 이거 한번 봤죠. 예. 그때 우리가 이거 봤나요? 산업 섹터를 갖다 구분한 거예요. 그죠? 여기 몇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일반 산업하고 관련된 산업과 일반 산업에서 쫙 구분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원래 33개예요. 여기는 요거 잘 못합니다. 예, 여기는 co-related, convention related industry sector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컨벤션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그 산업 코드로 박힌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논문 중에 하나의 목적이 뭐였어요? 컨벤션과 연관된 이거 뽑아내는 게 하나의 목적이었죠. 그게 컨트리뷰션이 공헌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 북미, 아까 한국은행에서 분류해낸 그런 산업 코드,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뭘 했어요? 뭐에 의해서? 지출. 그러니까 이 컨벤션 산업에서 쓴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조사를 해서 그거를 추적해서 연관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어떻게 돈이 도느냐 해서 컨벤션 관련된 것을 갖다가 몇 개요? 둘, 넷, 여섯, 여덟, 12개의 산업을 컨벤션 관련 산업이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저게 이제 관광 산업. 그죠? 관광 산업은 어때요? 하나의 특정 상품을 가리키는 특정 산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특정 섹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방금 아까 봤듯이요. 그리고 다양한 판매로 인한 이질적인 상품의 집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관광의 이질적인 특징해서 헤테로구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출 얘기할 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질적인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북미 산업 코드라고 해가지고 NAICS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관광은 1170여 개에 이르는 여러 산업의 하나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의 그 산업 분류 코드가 1170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관광 산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기 여객 수송 4811 이게 그 코드 번호인데 철도 수송, 원양객선 수송, 경관 관광 수송, 그리고 놀이공원, 갬블, 레크레이션 산업, 숙박시설, 음식점, 여객 렌터카, 여행 대리점, 투어 오퍼레이터는 여행이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저걸 묶어서 미국에서도 관광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다가 할 때 저 코드를 갖다가 저기에서 쓴 지출과 저기서 연관된 뭐예요? 연관된 그 지수를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다가 계산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 북미 산업 분류에 있어서도 여러 산업이라고 인식되고 있어요. 그것처럼 한국에서도 저거는 이제 만약에 관광 산업 하면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지출한 돈들 그리고 정부에서 관광을 위해서 지출한 돈에 쓰이는 그 산업들 이걸 묶어서 관광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관광은 독립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미국 상무성 관광산업국에 의하면 여행이나 관광 부문은 비즈니스 여행객이나 그 밖의 여행객에 대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산업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행 관광은 하나의 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부문이고요. 더 큰 개념의 어떤 부문이라고 생각되고 관광객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폭넓게 쓰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관광 산업의 그 경제 구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